그래서 시간이 한 40분, 1분인데 수출 조사까지 조금 더 하고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세한 자료를 통해서 시장 조사 해서 이제 목표 신장을 선정해야 하는 단계인데, 여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나라의 법규라든지 인허가사항 규정, 기본적으로 이제 커머셜한 쪽으로 가격, 경쟁사 이런 어떤 리스크는 없는지, 지금 우리 무역협회나 또 이제 코트라 이런 데서 많은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고 무료로 하는 것도. 그 다음에 국가적인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회사 다닐 때 많이 활용했습니다만은 그 CIA의 팩트북, 여기에 들어가면은 또 쫙한 자료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자료도 활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 시장이 선정이 되면은 가장 중요한 이제 바이어 발굴,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거래 제안서를 보내야 되는 걸 이제 서큘러에 들어가는데, 이 단계를 뭐 안 거치고 어떤 인맥을 통하든지 네트워크를 통하든지 DB를 통해서 직접 컨택이 되면 말할 것도 없는데, 일단 여러 바이어 풀을 준비를 해서 이러한 레터를 보내서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시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후보사하고 컨택해서 직접 하는 방법이 최고다. 아니면은 모집 광고를 통해서 전문 잡지나 신문 이런 통해서 하는데, 이게 대기업 정도 되고 브랜드 파워가 있는 기업들은 쉽게 후보사가 많이 몰려드는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정도 바이어 발굴이 되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오파를 내죠. 여기 이제 오파에는 이제 셀링 오파가 있고 바이잉 오파가 있는데, 흔히 이제 말하는 우리가 인콰이리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바이어 쪽에서 문의가 들어오는 이제 바이잉 오파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과정을 거쳐서 오다가 확정되고 단계되면은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해서 우리말로 보면 이제 견적 송장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대략적인 이제 그 계약사 조건이라든지 페이먼트 조건이라든지 납기라든지 이런 게 명시돼 가지고 그 나라에서 수입하는데 수출 수입 허가를 내고 또 외화 대금 결제를 하는데 에비던스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콰이리 내고 오파가 왔다 갔다 하는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로 보면은 프로포마 인보이스 보내달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에 응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내가 추가적으로 1차 오파를 냈는 데 대해서 어떻게 가격을 좀 디시해달라, 납기를 단축해달라, 카운터 오파가 나오고 최종적으로 컨펌이 나가서 오더가 확정이 되면은 오더 액놀리먼트에서 이러한 당신이 문의한 오더 확정된 오더는 언제 어떠한 조건으로 언제까지 너한테 선적 납기를 지키겠다. 이렇게 해서 컨펌을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파, 카운터 오파 내지는 이제 펌 오더가 확정되면은 이 오더를 받아서 이러한 납기 기간을 거쳐서 언제까지 선적이 가능하다. 그래 되면은 세일즈 컨트랙트를 맺고 LC를 언제까지 오픈해 달라. 아니면 TT 거래로 했다면은 선적 전 100% TT로 했을 경우에 언제까지 이 물품이 선적될 예정이니 언제까지 TT 금액을 보내라. 그래서 이제 세일즈 컨트랙트를 맺고 나아가서 이제 단타로 끝날 거래가 아닌 경우 향후에 딜러로서 할 거래가 경우는 이제 딜러십 어니먼트를 맺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원산지 기준이라든지 FTA의 조건을 충족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준비를 하고, 수출 방식에 있어 가지고는 혹 이 제품이 KD로 공급할 대상은 아닌지, 또 MTO로 해서 주문자 생산 방식에 따라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딜러가 이전 거래로서 또 미국 법인의 스톡에 보유한 장비가 있어서 납기가 급하다면은 그러한 형태로. 아니면은 우리하고 딜러십을 맺었을 때 이러한 물건은 현지에서 엔드 유저한테
납기 단축을 위해서 최소한 1년간 약정된 물량, 또 한 달간 약정된 물량의 한 50% 정도는 네가 딜러로서 스톡 세일을 해라. 바로바로 우리 국내에 오더를 해서 선정하게 되면 납기가 많이 소요되니 어떠한 형태로 수출 방식을 할 것인지 이런 결정. 그 다음에 무역의 거래 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언급해 놓은 인코텀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무역 조건에 대해서 어떤 문제는 없는지, 또 최종적으로 세일적 컨트랙트를 맺는데 어떤 조건을 쓸 것인지, 그 다음에 LC로 한다면 UCP로 해서 화한신용장 통일 규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의 위반 사항은 없는지, 어떻게 shipping 다큐멘트는 좀 간소화해서 우리가 페이먼트 하는데 지장은 없는지, 또 검사 시에서는 최종적으로 오판할 때 저희들이 셀러가 최종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마지막이다. 셀러스 인스펙션 파이널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좋은데 제3자 뭐 SGS라든지 혹은 또 뭐 휴미게이션이라든지 이런 훈정을 요구하는 것은 없는지, 이럴 때 당사자 간에 셀러와 바이어 간에 약정된 최소한의 요구사항만 집어넣어서 LC에 나타내면은 LC라는 게 뭐예요? 바이어를 대신해서 페이먼트에 대한 개런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최대한 자기가 돈을 지불하는 데 있어가지고 리스크가 없게 많은 서류를 요구하려고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셀러와 바이어 간에 약정된 최소화된 서류로 간소화시킬 그런 필요도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제품이 공정무역에 혹시 위배되는 건 아닌지. 예를 들어서 커피 같은 것만 해당되죠. 후진국에서 수입하는 뭐 적정 가격을 주고 사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린 관련해서 이런 화학물질 규제사항, 그 다음에 보안 문제, 전략물자. 생산에 들어갔을 때 이 제품이 어떠한 과정을 어느 정도의 공정마 바꿔서 수입품에 어느 정도만 그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면은 원산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겠다. 검토를 해봐서. 이런 판단이 있으면은 아웃소싱도 하고 품목 분류라든지 이런 거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 공정을 조정해서라도 원가가 절감된다면은 그런 생산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출 검사 여기에 적어 놓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제3자 기관의 수출 검사는 최대한 배제하는 게 좋습니다. 좋고, 초도품. 수출 초보 기업이나 내수 기업들이 처음 수출할 때 이게 조금 보편화된 제품이 아니면은 원칙적으로 세관에서 처음 수출 신고를 하게 되면 수출 검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이고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사진을 찍어 보낸다든지 하면 이제 그렇게 대처를 하는데 뭐 그런 정도의 준비도 필요하고, 포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수출 과정 대상의 하나 절차상의 문제다.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 생각 없이 FOB 가격을 정하고 오다량 미니멈 오더 퀀티티 수량을 정할 때 이 포장 단위도 고려해서 해야 된다. 왜? 가격을 FOB로 정해서 CIF로 정해서 받았는데 이 물건이 20부터 40부터 컨테이너 물량이 되지 않고 LCL로 실을 경우에 아무래도 데미지가 운송 과정에서 나는 걸 방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든 패킹 간단하게 되지 않고 이랬을 경우에 포장비가 생과계로 많이 드는 경우가 있더라. 네. 실제적으로 경험한 게 트럭 크레인 중고 장비를 수출하는데 베트남으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조금은 무역에 대한 지식이 있어가지고 트럭이다 보니까 이게 보통 선적 방법에 ROR을 해서 지발로 롤온 롤오프 굴러가고 굴러내려오는 자동차 전용선에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가능하겠다 싶어서 스케줄을 알아보니까 가능하다. 이래서 그러면 비용이 얼마요?
그러면 한 500만 원 든다. 그래서 FOB 플러스 고가격해서 CIF로 해서 선임해서 보냈는데 오다를 다 받고 납기할 시점에 대해서 물건을 선정해서 배 선복을 북경에서 찾아보니까 그런 로로 베슬은 없고 있어도 한 달에 한 번 저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다낭까지 가더라고요. 그런데 바이어는 엔드 유저하고 약속한 납기가 급해서 바로 실어달라. 그래서 이러한 배밖에 없습니다. 한 달 후에 배가 있으니 로로로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하니까 아우 난리난 거예요. 바이어가. 자기가 알아보니까 위클리 단위로 했는데 무슨 얘기냐. 맞아요. 바이어 입장에서는. 그 배슬이 뭐냐면은 에로로 해가지고 리프트 온 리프트 오프 크레인으로 들어서 내리는 거예요. 그거는 위클리 단위로 다낭까지 다이렉트로 서비스가 가능하다.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배로 싣고 해서 알아보니까 이게 워낙 장비가 트럭 크레인 그러다 보니까 이 장비를 드는데 추가로 한 300~400만 원이 더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남기려고 하다가 안전경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하오리까 하면 전화 왔더라고. 할 수 없어요. 바이어한테 이실 직고 하는 수밖에. 여차저차 이렇게 비용이 드니 어찌하오리까. 조금 미안하지만은 한 달 후에 내가 로로 베슬로 실겠다니까. 해도 안 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절충안을 낸 게 그러면은 한 500만 원 추가되는 한 300~400만 원 추가되는 비용에서 내가 한 100~200만 원 정도만 추가 부담하겠으니 실어달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방식을 정해서 보냈죠. 이런 식으로 포장 같은 거. 물류. 오다가 확정되고 좋다면은 그 전에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이 다 되고 생산이 다 돼서 포장이 완료되면 이제 수출입 신고를 해야 되죠. 수출 신고. 처음 하게 되면은 통관 고유부로 해서 보통 이제 관세사를 통해서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유니패스를 통해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단 내가 수출 고유번호를 처음에 할 때는 따고 그 수출 실적을 위해서는 이제 무역협회 또 무역업 허가를 받아서 이제 번호를 따서 한번 시험하면 되는데 그게 필요한 게 이제 보통 여기 이제 LC 거래 조건 이런 경우에 UCP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핑 다큐멘트를 해서 전체적으로 표현해 놨는데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가장 기본으로 이제 준비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핑 어드바이스를 해가지고 물건이 사전에 수출 통관이 완료되면은 선사에 부킹을 하고 계약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어느 베슬에 실어달라. 그래서 시핑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물건이 확정이 되면은 바이어한테 얼마나 오더를 하고 내 물건이 언제 올지 TT로 선수금 50% 보냈는데 언제 도착할지 궁금하잖아요. 또 그러고 고객한테 언제 납기가 가능하겠는지. 그래서 통관이 완료되고 선적 부킹이 완료되면 시핑 어드바이스라는 것을 이러한 당신이 오더한 중에 어느 정도 물량이 어느 배에 실려서 ETD 출발을 해서 ETA 어라이벌 언제 도착할 거다. 어느 배설로. 그렇게 해서 통지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원산지 증명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에 필요한 인정 수출이 필요하면 사전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FTA 조건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운송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그 FTA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에 쌍방의 포트에서 쌍방의 포트로 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에 보내는데 홍콩을 경유하게 되면은 그게 안 된다. 그리고 우리의 동남아를 위해서 싱가포르의 물류 창구에 다행히 우리 재고가 있어. 그런데 유럽에서 오다 받은 게 실제적으로 급하다고 빨리 보내달라 그래. 그래서 내가 우리 싱가포르에 있는 웨어하우스에 있는 창고에 물건을 그대로 보냈다. FTA 직접 운송 원칙에 입에될까요? 아니면 적용을 받을까요? 안 된다 이거죠. 한국 포트에서 그대로 100% 보냈다는 게 증빙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수수료라든지 물류 프로세스 A용, 이제 보험. 이 보험에는 두 가지가 있죠. 적하 보험이라 해서 운송 중에 CIF 조건에서 인슈런스는 이제 적하 보험이 되는 거죠. 운송 중에 사고에 대비하는 거고. 그다음에
페이먼트에 대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페이먼트 디폴트가 났을 때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수출보험. 네. 초보 업체들한테 저희들 우리 코트라하고 협업으로 조금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거 활용해도 되고 금액이 작다면 사실 보험료가 얼마 들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바이어가 페이먼트를 지불 안 했을 때, 이행이 안 됐을 때 내가 그 수출 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수출보험을 들어라. 이렇게 완료되고 선직이 완료되면은 TT로 받았을 때는 사실 걔들이 요구하는 서류만 내보내주면 되는데 LC 같은 거래, 이럴 경우에는 LC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 모든 서류, 인보이스, 패킹, BL, CO, 기타 각종 서티피케이트를 준비해서 은행에다 제시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물량 거래량에서 LC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지금은. 네. 저희들이 수출할 때는 한 60, 70%가 LC. 그래서 공장에다가 LC만 얘기하면 낱개 같은 거 다 통했어요. 네. 구라 좀 쳤죠. 네. LC가 낱개가 다 돼가지고 죽으니까 빨리 해달라. 그래서 좀 그렇죠 이랬었는데 지금은 한 10%도 안 되고 한 5, 6% 뭐 모르겠어요. 제가 통계는 없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워낙 우리도 이제 커서 규모가 크다 보니까 법인들, 본지사 간의 거래 같은 거 LC 할 필요 없잖아요. 은행에 수수료 많이 물려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TT로 대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DP, DA. 그 다음에 이제 또 오픈 어카운트. 이런 거로 쭉 하다 보니까 LC 물량이 적은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초보 기업들 거래를 해보니까 후진국들, 아중동 국가, 아프리카 국가,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LC 거래 아니고서는 상당히 좀 힘들어요. 네.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서 과거에는 LC를 잘 몰라도 은행 사이트 저 앞에 일선에 나와 있는 외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도움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크게 하는 데다 보니까 어디 도움을 청할 때도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무역협회나 또 우리 전문위원들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LC 거래 조금은 저도 그런 그 경험을 했어요. 일부 지금 이제 대학생들 통상학과, 지금 옛날 무역학과 통상학과여서 그렇죠. 그런데 국제학과 나온 분들, 중소기업체의 무역 담당 과장으로 있는 여직원들, 또 남직원들, 조금 LC 그러면은 좀 꺼려. 귀찮거든.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은 덩한시하고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그러면 그 성사가 안 되죠. 예.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고 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 자세한 사항은 다음 무역실무 2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무역금융. 과거에는 LC만 있으면 무역금융을 다 혜택 줬는데 요새는 담보.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더라. 운영 자금을 돌리는데. 그랬을 때, 이럴 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선수금 LC라고 해서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음에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같은 것도 들고, 만약에 금액이 크고 환율이 좀 심하게 요동을 칠 때는 환해증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물건 다 보내고 난 뒤에는 실제적으로 마케팅이죠. 여기 이제 보통 업체가 지역 담당, 수출 해외 영업 담당을 정할 때 지역별로 많이 정하잖아요. 또 선진국의 미국 법인 담당, 유럽 담당. 그랬을 때 미국, 유럽 법인 담당들은 현지에서 현지 마케팅을 다 하기 때문에 별 재미가 없더라고 해보니까. 그렇지만은 직접적으로 딜러하고 거래하는 아시아 국가, 뭐 아중동 국가 이런 데 담당들은 마케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다행히 그 딜러로 정한 그쪽의 파트너가 마케팅에 좀 많이 알아서 조예가 깊어서 현지 마케팅을 제대로 하면 걱정이 없는데 오다마 받아서 내가 딜러 관리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본사에서 마케팅 툴 제공하고 가르쳐 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세일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담당하고 마케팅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러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 수출을 하고 나면은
일전 첫째 선적 이행을 통해서 한 달 안에 복을 해야 되잖아요. 이 수출 이행이 됐다. 외국으로 나갔다. 그 다음에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환을 외국한 거로 받아야 된다. 대금 결제를 해야 된다. 이런 관리. 그 다음에 저 AS, 딜러 관리. 그 다음에 이제 클레임에 대한 처리, 분쟁.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참조하시고요.